네, 가자 전쟁 1년, 중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가자 지구가 입은 피해가 정말 컸잖아요. 네, 그렇죠.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요. 전쟁 시작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4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리고 9만 6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식량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렇죠.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5명 중 1명이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는 극한 상황에 처했고요. 식량 위기의 최악 단계인 기근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영양실조나 전염병까지 포함하면은 사망자 수가 무려 19만 명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네, 나옵니다. 아주 극심한 피해 가운데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우에서는요, 작년 10월 7일에 이제 하마스 기습 공격 때문에 1,1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인질도 251명 정도가 잡혀갔는데 그중에서 97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피해도 막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6만 개의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군비 지출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GDP 대비 정부의 그 재정 적자 비율 자체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계영 특파원, 이틀 뒤면 전쟁 1년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격화되는 양상인데 현재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1년 전 대량 살상과 피랍으로 가자 전쟁이 시작된 노바 축제장입니다. 당시 여기서만 260명이 살해되고 10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곳 축제장은 이제 희생자 추모 장소가 됐고 모레 1주년을 앞두고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텔아비브에서 인질 송환 기원 행사가 열렸지만 오늘은 최근 테러로 취소됐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북부 접경뿐 아니라 텔아비브, 예루살렘도 로켓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최근 잦아진 공습 사이렌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대이란 보복 공격 등 전쟁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뿐 아니라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쟁 중인데 현재 국민 여론은 이와 관련해 어떻습니까? 애초 이스라엘 국민 여론은 전쟁 종식과 반 네타냐후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격화하면서 대규모 공격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끝내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선 가자 전쟁이 진행형인데 새로운 전쟁을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량이 찬성했습니다. 한때 지지도 20%를 오르내리던 네타냐후 총리지만 최근 조사에선 43%의 국민이 전쟁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1년 만에 놀라운 반전이자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네타냐후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해서는 아랍 대부분 나라가 규탄하고 나섰지만 대응 양태는 종파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요르단과 이라크 등은 이스라엘이 지역을 전면적인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사우디는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언급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전면전 등 전쟁 확산은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계영 특파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쟁으로 네타냐후는 지지율이 올랐고 기사회생한 셈이네요. 네, 좀 그렇게 보여요. 네타냐후 총리도 사실은 전쟁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오랜 전쟁 중에서 위반한 국제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민간인과 그렇죠. 전투원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원칙, 그리고 수단도 비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원칙, 피해 최소화를 우선시해야 되는 원칙, 이런 것들 다 위반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총리직에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책임을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달에 네타냐후 총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 사르가 이끄는 우파 정당, 새로운 희망이라는 그 정당이 연립정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각 의석수가
180석 중에서 68석으로 과반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도 이제는 조금 굳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네요. 뭐 자신만만한 상황인 거고 네타냐후 총리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도대체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는 지금 하마스의 위협은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마스보다는 새로운 중동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동. 네, 신중동이 가장 잘 드러난 게 지난달 27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한 연설인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도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축복이라고 쓰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아시아, 유럽 간 육로로 서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지도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란이 없는 지도죠. 그리고 또 다른 지도는 저주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이란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동 곳곳에 미치면서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네. 즉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아랍과의 오랜 대결 관계를 청산해서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중동, 축복의 지도 상태로 만드는 것이 네타냐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없으면 축복이고 이란이 있으면 저주다라는 의미인데 이란이 이걸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근데 피해가 매우 막심하죠. 특히 정보력 부분에서는 전례 없는 그런 타격을 입어서 지금 충격적인 그런 증언도 나오는데요. 아흐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모사드를 감시하는 이란의 비밀 정보부대가 있는데 거기 수장이 이스라엘의 첩자였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놀랍습니다. 또 하나 그 부대에서 한 20여 명의 그런 요원들이 있는데 이들도 다 이중 첩자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란의 핵 정보의 대부분이 이스라엘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전히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란 내부에서 적지 않은 이스라엘 정보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란은 비상입니다. 혁명 수비대부터 고위 관리까지 지금 내부 첩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해외 여행 이력이 있거나 또는 뭐 친척 중에서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 지금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헤즈볼라 수장 등이 사망한 데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여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다시 보복을 선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핵시설 공격 이야기까지 나온던데 설마 그렇게 될까요? 그러나 핵시설 공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파장이 너무 크지요. 그렇죠. 보복 경고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군사시설과 이 석유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에 이란에서 공격한 곳 중에 한 곳이 이스라엘 아슈켈론에 있는 가스전입니다. 그렇다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작전으로요. 이스라엘도 페르시아만, 이란의 아주 중요한 페르시아만 카르그 섬 정유 터미널이 있거든요. 여기를 네. 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란 원유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곳이거든요. 중요한 곳이네요. 여기를 공격을 한다면 유가는 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안 되겠죠. 정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국무부에서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또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란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이겠지만 요새 이렇게 뉴스를 보면 너무나 미국이 이스라엘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체면을 많이 구겼죠. 특히 그렇죠. 그 유엔 총회 직전에 나스랄라 제거 작전만 보더라도 이게 사전에 미국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휴전을 미국이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더군다나 미국 땅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속았다라고 하면서 그게 분노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뒤통수를 맞았으니. 예, 그만큼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레임덕에 빠진 바이든과 이 혼란한 대선 국면을 오히려 네타냐후가 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미 대선 이전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공세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세를 더 강화한다라는 것은 전쟁 판을 더 키우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쎄요, 또 이스라엘이 또 독자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군사작전을 할 때는 정보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 이게 공동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방국들이 이제 연합 작전을 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이제 방어력을 높여주면서 또 도왔단 말이죠. 이 우방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장하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자율성이 깎여나간다라는 의미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확전을 막으려는 미국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거는 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동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마도 안타깝지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작년 10월에 시작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네. 해서든지 이란을 링 위로 끌어올려서 한판 하자라는 그러한 자세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거고, 그럼 미국이 개입하면 그거는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될 거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되면 이스라엘은 그 기회에 편승해서 이란의 중요한 자산이라든지 핵시설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도 이란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원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자극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관건은 이스라엘이 계속 자극을 할 건데 이란이 이거를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네요. 이란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